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시작됩니다. 2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참혹한 내전의 땅. 그곳에서 한 한국인 신부가 14살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꿈을 가져라.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소년, 그리고 그 소년에게 날개를 달아준 신부님. 8년 후 그 소년은 한국 땅에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남수단 출신으로 지금은 한국의 종합병원에서 외과 전공의로 수련받고 있는 의사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어쩌면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죠. 저희 남수단은 오랜 내전으로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참혹한 곳이었어요. 북쪽 아랍계와 남쪽 원주민들 사이의 끝없는 갈등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총소리가 일상이었고 죽음이 언제나 저희 곁에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곳이었죠. 병원이라고 해봤자 제대로 된 약도 없고 의료 장비는 더욱 부족했어요. 의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병으로도 목숨을 잃었어요. 맹장염 같은 간단한 수술로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모습을 어린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2001년 제가 14살이었을 때 한 분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신부님이셨죠. 처음 보는 동양인이었는데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다른 외국인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 외국인들은 저희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무서워했는데 이 신부님은 달랐어요. 저희와 눈을 맞추고 함께 웃고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저희와 함께 생활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저희 말을 배우려고 애쓰시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셨어요. 매일 저희와 함께 뛰어놀고 악기도 가르쳐주시고 밤늦게까지 저희를 위해 악보를 만들어주셨어요. 신부님은 악기 연주법을 아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저희를 위해 설명서를 보면서 직접 배우셨어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연습하시고 저희가 연주할 수 있는 쉬운 악보를 만들어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 옆에 작은 진료소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시기 시작했어요. 신부님인데 의사이기도 하시다니.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신부님이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신부가 되신 분이라는 걸요. 저는 매일 진료소에 가서 신부님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때문이었는데 점점 신부님의 모습에 빠져들게 됐어요. 이분은 정말 다른 분이었거든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신부님의 진료는 정말 특별했어요. 환자가 오면 바로 어디가 아픈지 묻지 않으시고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부터 살피셨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 많이 힘들었지? 가족들은 모두 건강해? 라고 물으시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사람 말이에요. 특히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때로는 적대적인 시선으로 왔던 환자분들이 나갈 때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가셨어요. 어떤 분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신부님의 진료를 도우면서 의학의 기초를 배웠어요. 간단한 상처 치료법부터 시작해서 주사 놓는 법, 혈압 재는 법, 체온 측정하는 법. 신부님께서는 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의사는 단순히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해줄 수 있어야 해. 환자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길 수 있어야 진정한 의사가 되는 거야. 신부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신부님은 정말 무상으로 진료를 해주셨어요. 가난한 저희 마을에서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신부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해 주셨어요. 심지어 적군 부상자들까지도 말이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적도 아군도 없다고 하시면서요. 어느 날은 정부군과 반군이 총격전을 벌였는데 양쪽에서 부상자들이 나왔어요. 정부군 병사들이 먼저 도착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반군 부상자들도 들것에 실려왔어요. 긴장감이 흘렀죠. 하지만 신부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반군 부상자들도 똑같이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신부님을 보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나도 저런 의사가 되고 싶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신부님은 저희 현지 언어도 배우셨어요. 환자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요. 딩카오라는 저희 부족 언어인데 외국인이 배우기에는 정말 어려운 언어거든요. 그런데 신부님은 3개월 만에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배우셨어요. 환자들을 향한 진심 때문이었죠.
신부님과 함께 지낸 시간들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매일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거든요.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삶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신부님께서 저에게 의학 서적을 빌려주셨어요. 한국어로 된 책이었는데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게 심장이고 이게 폐야. 사람의 몸은 정말 신비로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더욱 의학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병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모든 게 궁금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책을 들여다봤어요. 신부님은 제 질문에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해 주셨어요. 때로는 실제 환자를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호기심이 많은 게 의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야 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어요. 콜레라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저희 마을에서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고 공포가 마을 전체를 덮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신부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돌보셨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필요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셨어요. 저도 신부님을 도우면서 콜레라 환자들을 돌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신부님과 함께 있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신부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희생정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콜레라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루에 10명 이상의 환자가 몰려왔어요. 신부님과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 결과 저희 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신부님은 저에게 꿈에 대해 자주 물어보셨어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쉽지 않을 텐데 할 수 있겠어? 저는 항상 대답했어요. 네, 신부님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께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평소처럼 진료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다면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건 어때? 나에게는 모교가 있고 거기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인지도 잘 몰랐는데 그곳에 가서 의대 공부를 하라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일단 언어부터가 큰 문제였어요.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데 처음부터 한국어를 배워야 하고 그 언어로 의대 입시도 준비해야 하고 의대에 들어가서도 한국어로 공부해야 한다는 게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희 부족 언어와 아랍어 그리고 조금의 영어만 할 줄 아는 제가 한국어를 배운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4년 동안 자란 이곳을 떠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걱정도 컸어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시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하셨어요. 한국에서 유학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희 가족이 평생 벌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신부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고 정부에서도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는다고 하셨어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나는 너를 7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어. 의사가 되기 위한 마음과 실력을 갖고 있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많았어요. 가족들과도 상의해봤는데 처음에는 모두들 반대하셨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먼 곳까지 가다니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신부님께서 직접 저희 가족을 만나서 설득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의학에 재능이 있는지,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책임지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응원해 줬어요. 우리 마을에서 의사가 나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 돌아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제가 치료해드린 환자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결심했어요. 신부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겠다고요. 무서웠지만 꿈을 향한 열정이 더 컸어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도 저 자신을 믿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09년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거든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들어본 적 없는 언어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처음 본 한국의 거리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희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깨끗한 도로, 신호등, 자동차들. 마치 영화 속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먼 곳까지 왔는지 실감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신부님께서 큰 병에 걸리셨다는 거였어요. 대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암이라는 병에 대해 잘 몰랐지만 심각한 병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신부님을 뵐 수 있었는데 1년 만에 본 신부님의 모습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건강하고 활기찬 신부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야위셨고 얼굴도 많이 변하셨어요. 정말 충격을 받아서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놀랐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제가 알던 그 강인하고 에너지 넘치던 신부님이 이렇게 되실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저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먼 길 고생해서 왔구나. 한국은 어때? 많이 다르지? 여전히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여기 온 게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신부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신부님은 이렇게 아프신데도 저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다니 정말 아버지보다도 더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낳아준 부모님보다도 더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신부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정말 소중했어요. 신부님께서는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 예의,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의사가 되는 길이 쉽지 않겠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도 너를 믿고 있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신부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요. 신부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신부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을까? 이 손이 저에게 꿈을 심어주셨구나. 그런 소중한 손이 이렇게 차갑고 말랐다는 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학당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도 낯설고 발음도 어렵고 문법은 더욱 복잡했어요. 특히 높임말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언어에는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사전을 끼고 살다시피 했고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히려고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신부님을 뵈러 갔어요. 신부님께서는 제 한국어 실력이 늘고 있다며 기뻐해 주셨어요. 발음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 정도면 곧 한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대 입학을 위한 공부 계획도 함께 세워주셨어요.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대학이 좋은지, 장학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봐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부님의 상태가 나빠지시는 게 보였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자주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대화 중에 잠시 의식을 잃으시기도 했어요. 저는 어학당에서 공부하면서도 계속 신부님이 걱정됐어요. 어학당 친구들에게 신부님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걱정해줬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한국에 올 수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같이 슬퍼해줬어요. 한국 친구들도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께서 병원으로 옮기셔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태가 더 악화되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학당 수업도 빠지고 병원으로 갔죠. 병원에서 본 신부님은 더욱 안 좋아 보이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가장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2010년 1월 14일 신부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셨거든요. 저를 이 먼 땅까지 보내주시고 제 꿈을 응원해주시고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해주셨던 그런 분이 이렇게 갑자기 보내드려야 한다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어학당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많이 걱정해줬어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해.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위로해줬어요.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고향에서도 장례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톤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신부님을 그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스밴드가 행진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내전 중이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위험했는데도 군인들까지 행진을 지켜봤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혼자 신부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후회됐어요. 신부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깨달았어요. 신부님께서 제게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한다면 그게 신부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걸요.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신부님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신부님께 대한 제 마지막 약속이자 신부님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슬픔을 이겨내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신부님께서 저를 믿고 보내주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견뎠거든요. 내가 포기하면 신부님의 희생이 헛된 게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라는 말 하나 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발음이 이상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공부했어요. 한국어 사전을 달달 외우다시피 했고 한국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히려고 노력했어요. 길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대화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어학당 선생님들이 저의 사정을 아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보충 수업도 해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소통이 어려웠지만 점점 친해졌어요. 제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해줬어요. 한국어 문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한국 음식도 소개해줬어요. 1년 반 정도 한국어를 공부한 후에 드디어 의대 입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어로 과학을 공부한다는 게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거든요. 생물학, 화학, 물리학 모든 과목을 한국어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전문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DNA, 단백질, 세포 분열 같은 단어들을 한국어로 배우니까 더욱 복잡했어요. 영어로 배웠다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한국어로 배우니까 2배로 어려웠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도서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있다가 기숙사로 돌아와서도 계속 공부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특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좌절스러웠어요. 한국 학생들에 비해 점수가 많이 낮았거든요. 과연 내가 의대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신부님을 생각했어요. 신부님이 저를 믿고 보내주셨는데 포기할 수 없어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떤 날은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신부님 사진 앞에서 울기도 했어요. 신부님, 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있어. 2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의대 입시를 봤어요. 시험 당일 아침에 신부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신부님 도와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장에 들어가면서도 긴장돼서 손이 떨렸어요. 합격 발표 날 인터넷으로 결과를 확인하는데 제 수험번호가 있는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합격 통지서를 프린트해서 들고 펑펑 울었어요. 기숙사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뻐해줬어요. 의대에 들어가서도 공부는 계속 어려웠어요. 의학 용어들이 모두 어려웠고 해부학 실습을 할 때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하지만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기초의학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임상 실습을 할 때는 신부님을 많이 떠올렸어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신부님께서 환자들을 대하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했어요.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던 그 모습 말이에요. 6년간의 의대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의사 국가고시를 봤어요. 시험 전날 밤에는 너무 긴장돼서 잠을 못 잤어요. 신부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신부님이 심어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남수단의 가난한 소년이 한국에서 의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졸업식 날 저는 신부님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참석했어요. 한국에서는 졸업할 때 부모님께 학사모를 씌워드리는 전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부님 사진 앞에서 신부님이 제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학사모를 올려드렸어요. 그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8년간의 한국 생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외로움과 그리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아는 교수님들과 동기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정말 느꼈어요. 신부님께서 심어주신 작은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웠다는 걸요. 지금 저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과 전공의로 수련받고 있어요. 정말 바쁘고 힘들지만 매일매일이 보람차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특히 응급수술에 참여해서 환자의 생명을 구했을 때의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외과를 선택했어요. 제가 자란 곳에는 외과 의사가 부족해서 간단한 수술로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맹장염이나 간단한 외상, 탈장 같은 것들로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구하고 싶어서 외과를 선택했어요. 한국의 다른 의대생들은 대부분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편한 과를 선호하는데 저는 일반 외과를 선택했어요. 동기들이 왜 그렇게 힘든 과를 선택하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대답해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라고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요. 아내는 고향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제가 한국에 온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8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믿고 기다렸어요. 가끔 국제전화로 통화할 때마다 서로 그리워했죠. 프로포즈도 국제전화로 했어요.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래? 라고 했더니 아내가 당연하지. 당신을 8년이나 기다렸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내와 10개월 된 딸은 고향에 있고 저는 혼자 한국에 있어요. 보고 싶지만 꿈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참고 있어요. 매일 밤 영상통화로 딸의 얼굴을 봐요. 딸이 웃을 때마다 힘이 나요. 아빠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라고 약속해요. 딸이 자라면 신부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신부님을 많이 떠올려요. 환자분들을 대할 때마다 신부님께서 환자들을 대하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해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담낭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하셨는데 제가 손을 잡고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술 후에 빠르게 회복되셔서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어쩜 이렇게 젊은 의사가 이렇게 친절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신부님도 분명 이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병원에는 제 소개가 붙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희망의 의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떤 경로로 한국에 오게 됐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적혀 있어요. 환자분들이 그걸 보시고 격려해 주실 때면 정말 고맙고 감동적이에요. 우리도 그 신부님처럼 좋은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우리 아이도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처럼 사람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마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신부님이 세우신 그 작은 진료소를 확장해서 종합병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신부님이 걸었던 그 사랑과 희망의 길을 이번에는 제가 걸을 차례거든요.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부님이 걸었던 길을 제가 걸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부님의 제자로서 신부님의 사랑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껴요. 요즘 병원에서 일하면서 신부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돼요.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의사의 마음이구나 싶어요. 저는 지금도 신부님과 대화를 나눠요. 마음속으로요. 신부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신부님이 원하시는 의사가 되어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곤 해요. 그러면 항상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라고요. 후배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의대에 다니는 후배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온 학생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줘요. 제가 신부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전해주는 거죠. 언젠가 다시 고향 땅을 밟고 신부님이 계셨던 그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날을 꿈꾸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거니까요. 신부님이 심어주신 희망의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더 많은 그늘을 만들어줄 때가 온 것 같아요. 신부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신부님의 뜻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해외 감동 사연이 전해드린 신부님이 심은 희망의 씨앗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